월든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 중 하나로 꼽히는 호수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는 호수의 물리적 특징, 즉 수심, 물빛, 지질학적 형성 과정 같은 사실적이고 관찰적 서술이었다면 오늘은 소로우 특유의 깊은 명상적 시선으로 전환됩니다. 그는 호수를 대지의 눈이라 부르며 고요한 수면 위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움직임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관찰합니다. 잔잔한 유리 같은 수면과 그 위로 뛰어오르는 물고기, 멀리서부터 퍼져나가는 파문까지 정지와 움직임이 교차하는 풍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고요한 9월의 어느 오후, 동쪽 물가의 매끈한 모래사장에 서서 호수를 바라보면 맞은편 물가는 엷은 안개로 인해 어렴풋이밖에 보이지 않는데 유리 같은 호수의 수면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유래한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고개를 박아 머리를 거꾸로 해서 보면 호수의 수면은 계곡에 걸쳐놓은 섬세하기 짝이 없는 한 가닥의 거미줄처럼 보인다. 멀리 소나무 숲을 배경으로 반짝반짝하면서 수면은 대기를 두 개의 층으로 갈라놓고 있다. 맞은편의 산까지 물에 젖지 않고 수면 밑으로 해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호수 위를 스치듯 나는 제비들이 수면에 앉을 수도 있을 듯한 생각이 든다. 사실 제비들은 때때로 착각이라도 한 듯 수면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다가는 깜짝 놀라 다시 날아오르는 것이었다. 서쪽을 향해 호수 위를 바라보면 진짜 태양과 물 위에 반영된 태양이 똑같이 눈부시기 때문에 두 손으로 눈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두 개의 태양 사이에 있는 수면을 유심히 바라다 보면 수면은 문자 그대로 유리같이 매끄러운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수면 전체에 똑같은 간격을 두고 흩어져 있는 소금쟁이들이 햇빛 속에 움직이면서 반짝반짝하는 아주 작은 빛을 발하는 곳이라든지 물오리 한 마리가 깃털을 가다듬고 있는 곳, 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비가 너무 낮게 날다가 수면을 스치는 곳은 제외하고 말이다. 호숫물은 액체 상태로 녹아있던 유리가 식기는 했으나 아직 굳지 않은 것과 같으며 그 속에 떠있는 몇 개의 티누는 유리 속의 불순물처럼 차라리 순수하고 아름답기까지 하다. 간혹 호숫물의 일부분이 다른 곳보다 더 매끄럽고 짙은 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부분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미줄들, 즉 물의 요정들의 방책에 의하여 호수의 다른 부분들로부터 차단되어 그 위에 떠 있는 것 같다. 언덕 위에서 호수를 바라다 보면 거의 어디서건 고기가 뛰는 모습이 잘 보인다. 강꼬치고기나 피라미가 이 매끄러운 수면으로부터 벌레 한 마리를 낚아챌 때 분명 전체 호수의 평정이 교란된다. 고기가 벌레를 잡는 이 단순한 행동이 마치 살인을 감추어 두기가 힘든 것처럼 교묘하게 사방에 알려지는 것은 신기한 일이다. 원을 그리면서 점점 커지는 그 파문의 직경이 30m쯤 될 때는 멀리 내가 있는 언덕 위에서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4분의 1마일쯤 떨어진 데서 물매암이 한 마리가 매끄러운 수면 위를 쉴 새 없이 나가고 있는 모습까지도 보인다. 왜냐하면 물매암이는 물 위에 작은 고랑을 내면서 앞으로 나가는데 두 개의 갈라져 나가는 선 사이에 똑똑히 보이는 잔물결을 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잔물결 위를 소금쟁이는 별 흔적도 내지 않고 미끄러지듯 넘어간다. 호수의 수면에 물결이 꽤 일렁일 때에는 소금쟁이도 물매암이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수면이 잔잔한 날에는 이들 곤충들은 숨어있던 데서 나와 한쪽 호숫가로부터 짧고 충동적인 동작으로 물 위를 미끄러져 가다가 드디어 호수를 완전히 횡단해버린다. 태양의 따스함이 정말 고맙게 느껴지는 가을의 어느 맑은 날에 언덕 위에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호수를 내려다보며 물 위에 비친 하늘과 나무들의 그림자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수면 위에 끊임없이 그려지는 동그라미 모양의 파문을 관찰하는 것은 마음이 무척 차분해지는 일이다. 이 넓은 수면에는 동료가 있더라도 그것은 이처럼 곧 잠잠해지며 가라앉게 된다.
그것은 마치 물이 가득한 항아리를 흔들어 놓으면 그 물이 출렁대지만 가장자리에 닿으면서 결국엔 수면 전체가 다시 잠잠해지는 것과 같다. 호수에 고기 한 마리가 뛰거나 벌레 한 마리가 떨어지기만 해도 그것은 아름다운 동그란 파문을 일으키면서 사방에 알려진다. 그것은 이 호수의 원천으로부터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모습같이 보이며 호수가 살아서 그 생명이 부드럽게 고동치는 모습 또는 호흡하느라 그 가슴이 부푸는 모습같이 보인다. 기쁨의 전율과 고통의 전율을 구별할 수가 없다. 이 호수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은 얼마나 평화로운가? 인간의 작업은 다시 봄날처럼 빛나고 있다. 그렇다. 오늘 오후 모든 잎사귀와 나뭇가지, 돌멩이와 거미줄이 봄날 아침 이슬에 젖어 있을 때처럼 반짝이고 있다. 노가 움직일 때마다 또 벌레가 움직일 때마다 빛이 번쩍인다. 그리고 노가 물을 칠 때 생기는 메아리는 얼마나 듣기 좋은가? 9월이나 10월의 이런 날 월든 호수는 완벽한 숲의 거울이 된다. 그 거울의 가장자리를 장식한 돌들은 내 눈에는 보석 이상으로 귀하게 보인다. 지구의 표면에서 호수처럼 아름답고 순수하면서 커다란 것은 없으리라. 하늘의 물, 그것은 울타리가 필요 없다. 수많은 민족들이 오고 갔지만 그것을 더럽히지는 못했다. 그것은 돌로 깰 수 없는 거울이다. 그 거울의 수은은 영원히 닳아 없어지지 않으며 그것의 도금을 자연은 늘 손질해준다. 어떤 폭풍이나 먼지도 그 깨끗한 표면을 흐리게 할 수는 없다. 호수의 거울에 나타난 불순물은 그 속에 가라앉거나 태양의 아지랑이 같은 소리, 그 너무나도 가벼운 마른 걸레가 쓸어주고 털어준다. 이 호수의 거울에는 입김 자국이 남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입김을 구름으로 만들어 하늘로 띄어 올리는데 그 구름은 호수의 가슴에 다시 그 모습이 비친다. 들판과도 같이 넓은 물은 공중에 떠있는 전기를 반영한다. 그것은 위로부터 끝없이 새로운 생명과 움직임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의 중간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다. 땅 위에서는 풀과 나무들만이 흔들리지만 물은 그 자체가 바람에 의해 잔물결이 일게 된다. 나는 수면에 미풍이 불어 지나가는 곳을 빗줄기나 빛의 파편이 번뜩임을 보고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호수의 표면을 내려다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언젠가 우리는 공기의 표면을 내려다보며 한층 더 신묘한 전기가 어디를 스쳐 지나가는가를 보게 될 것이다. 10월 하순경 된서리가 내리면 소금쟁이와 물매아미는 마침내 자취를 감춘다. 그때부터 11월 말까지 평온한 날에는 호수의 표면에 파문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 11월의 어느 오후였다. 며칠 동안 계속되던 비바람이 그치고 평온이 다시 왔지만 하늘은 아직도 구름이 잔뜩 끼고 공기는 엷은 안개로 가득했다. 호수가 너무 잔잔했기 때문에 수면을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나 수면은 이제 10월의 화려한 색들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의 어두운 11월의 색깔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 영상 위를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가만히 노를 저었다. 그러나 보트가 일으킨 작은 물결은 내 시선이 뻗칠 수 있는 곳까지 멀리 퍼져나갔으며 호수에 비친 영상에 이랑을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수면 위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멀리 물 위의 이곳 저곳에 희미하게 깜빡이는 빛들이 내 눈에 들어왔다. 마치 서리를 피한 소금쟁이들이 그곳에 모여 있기라도 한 것 같았다. 또는 수면이 너무 잔잔하니 호수 바닥에서 샘이 솟는 모습이 그곳에 표출되는 것 같기도 했다. 가만히 노를 저어 그곳에 다가가자 나는 놀랍게도 나 자신이 수없이 많은 조그만 퍼치의 때에 둘러싸인 것을 알게 되었다. 약 5인치 정도 크기의 이 퍼치들은 푸른 물속에서 아름다운 청동색의 모습으로 뛰놀다가 끊임없이 수면으로 올라와서 파문을 일으키곤 했는데 어떤 때는 수면에 기포를 남겨놓기도 했다. 이처럼 투명하고 바닥이 없어 보이는 호숫물에 구름까지 비치고 보니 나는 마치 기구를 타고 하늘을 날고 있는 기분이었으며
지느러미를 돛처럼 펼치고 헤엄치는 이 물고기들은 나보다 조금 아래에서 좌우로 날고 있는 새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호수에는 그런 퍼치떼들이 많았는데 겨울이 그들의 넓은 하늘의 창문에 얼음으로 된 덧문을 씌우기 전에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기간을 최대한으로 즐기려는 것 같았다. 고깃대가 수면 가까이 노는 모습이 어떤 때는 가벼운 바람이 수면을 치는 것처럼 또는 약간의 빗방울이 수면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내가 무심히 배를 저어 나가다가 고기들을 놀라게 하면 그들은 마치 누가 잎이 많이 달린 나뭇가지로 수면을 친 것 같은 소리를 내며 꼬리로 수면을 쳐서 잔물결을 일으키고는 깊은 물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드디어 바람이 일고 안개가 더 짙어지며 물결이 치기 시작하자 퍼치들은 수면 위에 몸이 반쯤 드러날 정도로 더 높이 뛰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은 3인치 길이의 검은 점 100여 개가 동시에 수면 밖에 나타난 것 같았다. 어느 해인가는 12월 5일같이 늦은 시기에도 호수의 표면에 파문이 생기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게다가 엷은 안개까지 꽉 끼었으므로 나는 세찬 비가 곧 쏟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급히 노를 저어 집으로 돌아가려고 서둘렀다. 내 얼굴에 빗방울이 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비는 더 심하게 오는 것 같았고 나는 금방이라도 비에 흠뻑 젖게 될 것만 같았다. 그러나 갑자기 수면 위에서 파문들이 사라져버렸다. 그 파문들은 퍼치들이 일으켰던 것인데 나의 노젓는 소리에 놀라서 물속 깊은 곳으로 달아나 버린 것이었다. 나는 고깃대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어렴풋이 볼 수 있었다. 그날 오후에는 끝내 비가 내리지 않았다. 월든호수에 자주 드나들던 어느 노인이 나에게 한 말에 의하면 약 60년 전만 해도 이 호수는 주위를 둘러싼 숲 때문에 어두침침했으며 물오리와 그 밖의 물새가 무척 많았다고 한다. 또한 주위에 많은 독수리들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낚시를 하러 여기에 올 때면 그는 물가에서 발견한 낡은 통나무 배를 사용했다. 그 배는 백송나무 두 그루의 속을 파서 맞붙여 놓고 양쪽 끝은 네모나게 잘라놓은 것이었다. 매우 투박하게 생긴 배였지만 오랜 세월 사용되었으며 결국에는 침수되어 호수 바닥에 가라앉았을 거라고 했다. 노인은 배 주인이 누구였는지 몰랐다. 월든 호수가 주인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인은 호두나무 껍질을 엮어 만든 줄을 닷줄로 사용했다. 미국 독립 이전에 이 호숫가에 살았으며 직업이 옹기장이었던 또 다른 노인이 그에게 한 말에 의하면 호수 밑바닥에 쇠로 된 상자가 하나 있었으며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기까지 했다는 것이었다. 이 상자는 때로는 물가로 떠밀려 오기도 했으나 사람이 가까이 가면 깊은 물속으로 물러나 결국엔 사라지곤 했다는 것이었다. 그 낡은 통나무 배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반가운 생각이 들었다. 그 배는 똑같은 나무 재질로 된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디언의 통나무 배를 대신한 것이라고 했다. 아마 처음에는 호숫가에 자라고 있던 나무 한 그루가 어쩌다가 쓰러졌으며 그 후 한 세대 동안 호수를 떠다니며 호수에 가장 알맞는 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낸 것이다. 내가 월든호수의 깊은 곳을 처음 들여다보았을 때 바닥에 큰 통나무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이 어렴풋이 보이던 생각이 난다. 그 통나무들은 바람에 밀려 그리로 갔거나 아니면 목재값이 쌌던 시절의 마지막 체벌 때 얼음 위에 쌓아 놓았다가 그냥 버려진 것이었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사라져버리고 없다. 내가 월든호수에 처음으로 배를 띄웠을 때 호수는 키 큰 소나무와 떡갈나무에 우거진 숲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다. 그리고 몇몇 작은 만에는 포도 넝쿨들이 물가에 있는 나무들 위로 자라 뻗어서 마치 정자와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보트가 그 밑을 지날 수 있었다. 호숫가를 이루는 언덕들은 경사가 매우 급하고 그 언덕에 자라는 나무들이 그때는 키가 대단히 컸으므로 호수의 서쪽 끝에서 내려다보면 호수는 숲속의 어떤 멋들어진 경관을 보기 위한 원형극장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내가 더욱 젊었을 때의 여름날 아침 나는 호수 한가운데로 보트를 저어가서는 그 안에 길게 누워 공상에 잠기곤 했다.
그러고는 산들바람이 부는 대로 배가 떠가도록 맡겨놓으면 몇 시간이고 후에 배가 기슭에 닿는 바람에 몽상에서 깨어나곤 했는데 그제서야 나는 일어서서 운명의 여신들이 나를 어떤 물가로 밀어보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시절은 게으름 부리는 것이 가장 매력적이고 생산적인 작업이던 때였다. 하루 중 가장 귀한 시간들을 그런 식으로 보내기 위하여 오전나절에 몰래 빠져나오는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 당시 나는 정말로 부유했다. 금전상으로가 아니라 양지 바른 시간과 여름의 날들을 풍부하게 가졌다는 의미에서 그러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들을 아끼지 않고 썼다. 그 시간들을 조금 더 공장이나 학교의 교단에서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호숫가를 떠난 이후로 나무 베는 사람들이 그곳을 더욱 황폐하게 해놓았다. 가끔 호수가 내다보이는 전망을 가진 숲속의 오솔길을 거닌다는 것은 앞으로 오랫동안 불가능할 것이다. 이제 나의 시신이 침묵을 지키더라도 탓할 수가 없게 되었다. 숲들이 베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새들이 노래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제 호수 바닥의 통나무들과 낡은 통나무 배, 그리고 호수 주위의 빽빽한 숲들도 사라졌다. 호수의 위치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는 마을 사람들이 호수에 와서 멱을 감거나 물을 마시는 대신에 그 물을 수도관으로 마을에 끌어가 그것으로 접시를 씻으려고 한다. 최소한 겐지스 강처럼 신성해야 할 월든 호수의 물을 말이다. 그들은 수도꼭지를 틀거나 마개를 뽑아서 월든 호수의 물을 손에 넣으려고 한다. 귀를 찢을 듯한 울음소리로 온 마을을 뒤흔들어 놓는 저 악마 같은 철마는 발굽으로 보일링샘을 짓밟아 그 물을 더럽혀 놓았다. 월든 호숫가의 숲을 죄다 갉아먹은 것도 저 철마이다. 돈에 눈이 어두운 그리스인들이 데리고 온 이 철마는 그 뱃속에 적병 1,000명을 숨기고 있다. 이 거만한 괴수를 계곡에서 맞이하여 그의 갈비뼈 사이에 복수의 창을 깊숙이 꽂을 무어홀의 무어 같은 용사는 과연 이 나라 어디에 있는가?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월든의 모든 특성 가운데 가장 잘 보존된 것은 그 순수성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호수에 비유되어 왔지만 그 영예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나무 베는 사람들이 호숫가의 여기저기를 야금야금 베어내고 아일랜드 사람들이 호수 근처에 돼지우리 같은 집을 짓고 철도가 그 경계선을 침범하고 얼음 장사꾼들이 호수의 얼음을 걷어갔지만 월든 자체는 변함이 없으며 내가 어릴 때 보았던 바로 그 호수 그대로이다. 어떤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나 자신에게 있었을 뿐이다. 무수한 잔물결이 호수에 일었었지만 항구적인 주름살은 단 한 개도 없다. 월든 호수는 영원히 젊다. 지금이라도 호숫가에 서면 옛날과 다름없이 제비가 벌레를 잡으려고 살짝 물을 스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나는 오늘 밤에도 내가 지난 20여 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이 호수를 보아오지 않은 것처럼 새로운 감동을 받았다. 아, 여기 월든 호수가 있구나. 내가 그 옛날 발견했던 것과 똑같은 숲속의 호수가. 지난 겨울에 숲의 일부가 잘려나간 물가에는 새로운 어린 숲이 기운차게 자라고 있다. 그때와 똑같은 사념이 호수 표면에 샘처럼 솟아오르고 있다. 이 호수는 그 자신이나 그 창조자에게 그리고 나에게도 기쁨과 행복의 샘물이다. 그것은 확실히 마음에 아무런 흉계를 품지 않은 용감한 사람의 작품이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이 호수의 주위를 둥글게 가다듬었으며 그의 사념 속에 호수를 깊이 파고 그 물을 맑게 하였으며 마침내는 유산으로 콩코드 마을에 남겨준 것이다. 호수의 얼굴을 보니 나와 똑같은 회상에 잠긴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런 말이 내 속에서 나오려고 한다. 오 월든이여, 정녕 그대인가? 시 한 줄을 장식하기 위하여 꿈을 꾼 것이 아니다. 내가 월든 호수에 사는 것보다 신과 천국에 더 가까이 갈 수는 없다. 나는 나의 호수에 돌 깔린 기슭이며 그 위를 스쳐가는 산들 바람이다. 내 손바닥에는 호수의 물과 모래가 담겨 있으며
호수의 가장 깊은 곳은 내 생각 드높은 곳에 떠 있다. 열차는 호수를 보기 위하여 멈추는 일이 결코 없다. 그러나 기관사와 화부와 제동수, 그리고 전기 승차권을 가지고 있어 이 호수를 자주 지나는 승객들은 호수를 보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나는 상상을 해본다.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 평온과 순수의 표본 같은 호수를 보았다는 것을 그 기관사는 밤에도 잊지 않을 것이다. 비록 한 번밖에 보지 않더라도 이 호수의 모습은 혼잡한 보스턴의 거리들과 기관차의 검댕을 씻어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호수를 신의 안약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한 사람이 있다. 월든 호수에는 눈에 보이는 유입구나 유출구가 없다고 전에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호수는 중간에 있는 일련의 작은 호수들을 통하여 멀리 더 높은 지대에 있는 플린트 호수와 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 그리고 더 낮은 지대에 있는 콩코드 강과도 역시 일련의 호수들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명백한 연관을 맺고 있다. 그 어느 지질학적인 시대에 월든 호수는 이들 호수를 통하여 콩코드 강 쪽으로 흘렀던 것 같으며 지금이라도 호수 바닥을 조금 파면 다시 그쪽으로 흐르게 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그런 일은 하느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 호수가 이렇게 숲속의 은자와도 같이 긴 세월을 과묵하고 엄격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처럼 놀라운 순수성을 얻었다고 한다면 비교적 불순한 플린트 호수의 물이 이 호수의 물과 섞이거나 또는 이 호수의 물이 바다의 물결 속에서 그 단맛을 잃게 되는 것을 누가 애석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링컨 마을 근처에 있는 플린트 호수는 일명 샌디 호수라고도 하는데 이 지역의 가장 큰 호수이자 내해이며 월든 호수에서 동쪽으로 1마일 지점에 있다. 넓이가 197에이커에 달하여 월든보다는 훨씬 크며 물고기도 더 많다. 그러나 이 호수는 비교적 깊지 않으며 물도 뛰어나게 맑지는 않다. 나는 기분 전환 삼아 숲속을 걸어서 플린트 호수까지 간 적이 여러 차례 있다. 얼굴에 바람이 제법 세게 불고 물결이 있는 것을 보면서 선원들의 생활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곳으로 가볼 가치는 충분했다. 바람 부는 가을날에 그곳으로 몇 차례 밤을 주우러 갔는데 밤들이 호수물에 떨어졌다가는 물결에 의해 내 발밑으로 떠밀려 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얼굴에 물보라를 맞으며 골풀이 무성한 호숫가를 헤쳐나가다 썩어가는 보트의 잔해를 발견했다. 배의 옆부분은 사라지고 판판한 배 밑창이 골풀들 사이에 거의 흔적만 남아 있었다. 그래도 마치 커다란 썩은 수련의 잎에 인맥이 남아 있듯이 그 원형은 모습이 뚜렷했다. 그것은 바닷가에 떠밀려온 그 어느 난파선 못지않게 인상적이었으며 그에 못지않은 어떤 교훈을 담고 있었다. 이제 그것은 비옥한 한 줌의 흙이 되어 주위의 흙과 구별이 되지 않았으며 그 흙을 뚫고 골풀과 창포가 자라고 있었다. 이 호수의 북쪽 물가에 가면 물 밑 모래바닥에 물결 모양의 자국이 있다. 나는 이것을 볼 때마다 감탄을 금할 수 없다. 이 자국들은 물의 압력에 의해 단단하게 되어 물속에 발을 담그고 그 위를 건너라면 이 자국들의 딱딱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이 자국을 따라 골풀들이 한 줄로 자라고 있었는데 이러한 줄들이 연속으로 쭉 서 있어 마치 물결이 거기에다가 심어 놓기라도 한 것 같아 신기했다. 플린트 호수라니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방식은 이처럼 졸렬하기 짝이 없다. 이 하늘에서 내려보낸 물 옆에 자신의 농장을 만들고 그 물가의 나무들을 무자비하게 베어 넘긴 불결하고 어리석은 농부가 무슨 권리로 자신의 이름을 이 호수에 붙였단 말인가? 그는 호수의 수면보다는 자신의 철면피 같은 얼굴이 비치는 1달러짜리 은화나 1센트짜리 동전의 번쩍이는 표면을 더 사랑하는 구두쇠가 아닌가? 그는 호수에 내려앉은 물놀이들을 무단 침입자로 보는 사람이다. 탐욕스러운 하피 괴물처럼 재물을 긁어 모으는 오랜 습관으로 인하여 그의 손가락들은 꼬부라진 각질의 발톱으로 변해버렸다. 그러므로 플린트 호수란 이름을 나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나는 그 농부를 보거나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그 호수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농부는 한 번이라도 참다운 눈으로 이 호수를 본 적이 없으며 호수에서 멱을 감은 일도 없고 호수를 사랑하거나 보호한 일도 없다. 또한 호수를 칭찬하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으며 하느님이 이 호수를 만들어 놓은 데에 대하여 감사한 적도 없다. 차라리 이 호수의 이름을 그 속에서 헤엄치는 어느 물고기나 그곳에 자주 모습을 나타내는 들새나 네발짐승 또는 그 물가에 자라는 어떤 들꽃이나 또는 그의 삶이 호수의 내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어떤 야성의 어른이나 아이의 이름을 따라 지었더라면 한결 나았을 것이다. 자신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이웃사람이나 또는 법률이 그에게 준 토지 증서 말고는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사람, 이 호수에 금전적 가치만 따지는 사람의 이름을 붙이지는 말았어야 하는 것이다. 그가 이 호숫가의 모습을 나타내면 호수 전체에 어떤 저주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호수 근처 땅의 지력을 소진해 버렸으며 가능하면 호수의 물마저 다 써버리려고 했을 것이다. 그는 이 호수가 영국 건초나 넌출 월귤이 자라는 풀밭이 아닌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그의 눈에 호수는 황금 가치가 없었다. 그는 할 수만 있다면 호수의 물을 전부 빼고 바닥에 있는 진흙이라도 팔려고 했을 것이다. 이 호수의 물로는 물방아를 돌릴 수 없었으며 호수를 그냥 바라다 보는 것은 그에게는 아무런 특전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그의 노동을 경멸하며 모든 것에 가격표가 매겨져 있는 그의 농장도 경멸한다. 그는 단 몇 푼이라도 받을 수만 있으면 경치라도, 아니 그가 믿는 하느님이라도 시장에 가지고 나가 팔려고 할 것이다. 사실 그의 진짜 하느님은 시장에 있다. 그의 농장에서는 아무것도 공짜로는 자라지 않는다. 그의 밭에서는 곡식 대신 돈이 자라며 그의 꽃밭에서는 꽃 대신 돈이 피어나며 그의 과일 나무들에는 과일 대신 돈이 열리는 것이다. 그는 과일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과일이 돈으로 환금되기 전에는 완전히 익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진정한 부를 즐길 수 있는 가난, 나는 그것을 원한다. 농부의 가난에 비례하여 나의 관심과 애착심은 커진다. 모범 농장, 거기에는 퇴비 더미에서 자라난 버섯같이 생긴 집이 있으며 일꾼들의 방과 말, 소, 돼지들의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청소가 되고 안 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가축들과 더불어 사람들을 사육하는 곳, 가축들의 똥 오줌 냄새와 버터 밀크의 냄새가 뒤범벅이 된 곳, 사람들의 심장과 뇌수를 퇴비로 쓰는 고도의 경작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은 마치 묘지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모범 농장이란 바로 그런 곳이다. 아니다, 이래선 안 된다. 아름다운 경치에 사람의 이름을 붙이려거든 가장 고귀하고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제안하기로 하자. 우리 고장의 호수들에 최소한 이카루스의 바다처럼 진실된 이름이 주어지도록 하자. 그 바다에서는 지금도 그의 용감한 도전이 해안을 울리고 있다. 자그마한 구우스 호수는 플린트 호수로 가는 길에 위치해 있다. 콩코드 강이 넓어진 수역인 페어헤이버는 넓이가 70에이커쯤 되는데 이곳에서 남서쪽으로 1마일 지점에 있다. 넓이가 40에이커쯤 되는 화이트 호수는 페어헤이번을 지나서 1마일 반쯤 되는 곳에 위치해 있다. 이상이 나의 호반 지역이다. 이 호수들이 콩코드 강과 더불어 내가 그 개발권을 가진 수역들이다. 밤이든 낮이든 해가 가고 또 새해가 오더라도 이 호수들은 내가 가지고 가는 곡식들을 어김없이 빻아준다. 나무꾼들과 철도, 그리고 나 자신마저도 월든 호수를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이제 이 지역의 호수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진 않더라도 가장 매력적인 호수, 즉 숲의 보석과도 같은 호수는 화이트 호수라고 하겠다. 그러나 화이트라는 이름은 호숫물이 맑은 데서 유래했든 혹은 호수의 모래 색깔에서 유래했든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잘 지은 이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섬에서 이 호수는 월든 호수의 쌍둥이 동생이다. 이들은 서로가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지하로 연결되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호숫가에 돌이 많은 것도 같고 물의 빛깔도 똑같다. 무더운 봄날에 깊지 않은 만의 물을 숲 사이로 바라다 보면
월든 호수처럼 바닥으로부터 색깔이 반사되어 호숫물이 엷은 청록색을 띠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래전에 나는 샌드페이퍼를 만들 모래를 채취하기 위해서 외바퀴 수레를 끌고 그 호수에 갔었는데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곳을 찾게 되었다. 그 호수에 자주 드나드는 어떤 이는 호수의 이름을 비리드 호수, 즉 녹색 호수라고 부르자고 한다. 내 생각에는 미송 호수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듯한데 그 연유는 다음과 같다. 약 15년 전만 하더라도 물가로부터 수십 미터 떨어진 깊은 곳에 뚜렷한 종으로 분류된 것은 아니지만 이 지방에서 미송이라고 부르는 종류의 소나무의 위쪽 끝부분이 물 위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육지가 가라앉아 이 호수가 생겨났고 이 나무는 과거에 이곳에 있던 원시림 중에서 남아있는 나무인 것으로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상당히 오래전인 1792년에 이미 매사추세츠 역사학회의 논문집에 수록된 콩코드시의 지형이란 글에서 콩코드의 시민 한 사람은 이 미송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는 이 글에서 월든 호수와 화이트 호수에 대해 기술한 다음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호수의 수위가 내려가면 화이트 호수 한가운데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게 보이는데 이 나무는 그 자리에서 자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뿌리는 수면에서 50피트 아래의 호수 바닥에 박혀 있다. 이 나무의 최상부는 잘려나갔고 그 잘린 부분의 지름은 14인치쯤 된다. 1849년 봄에 나는 서드베리 마을 사람 중 이 호수에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남자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그는 1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에 그 나무를 호수에서 꺼낸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의 기억이 확실하다면 그 나무는 호숫가에서 60m 내지 75m쯤 떨어진 물속에 있었으며 그곳의 깊이는 30피트 내지 40피트 정도였다고 한다. 어느 겨울날 그는 아침나절에 호수에서 얼음을 자르고 있었는데 그날 오후에 이웃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그 오래된 미송을 뽑아내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그는 나무가 있는 데서 호숫가 쪽으로 얼음을 톱으로 잘라 골을 내고 황소의 힘을 빌려 그 나무를 얼음 위로 끌어올렸다. 그런데 그가 이를 착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에 나와 있던 부분이 실은 밑둥이며 가지 부분은 아래로 향해 있고 그 가는 끝이 모래바닥에 단단히 박혀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던 것이다. 나무는 굵은 쪽의 지름이 1피트쯤 되어서 그는 훌륭한 판자용 목재가 되리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막상 꺼내놓고 보니 너무 썩어 있어서 간신히 땔감으로나 쓸 수 있을 정도였다. 나하고 이야기할 때만 해도 나무의 일부가 그의 헛간에 남아 있었다. 나무의 밑둥 부분에는 도끼 자국과 딱따구리가 쪼아놓은 자국이 있었다. 그의 추측으로는 이 나무는 호숫가에 있을 때 이미 고목이 되어 있었으며 바람에 의해 마침내 호수 쪽으로 넘어졌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나무의 윗부분에는 물이 배고 밑둥 부분은 아직 말라서 가벼울 때 호수 가운데로 떠내려가다가 거꾸로 호수 바닥에 박혔을 것이라고 했다. 그의 부친은 연세가 80이었는데 호수에 그 나무가 없었던 적을 기억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 호수 바닥에는 아직도 꽤 커다란 통나무들이 몇 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수면 물결의 움직임 때문에 마치 커다란 물뱀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호수에서 사람들이 배를 띄우는 일은 거의 없는데 낚시꾼을 끌어들일 만큼 고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진흙이 필요한 하얀 수련이나 보통의 창포 대신 붓꽃이 호숫가 주변의 돌이 많은 바닥에서 뻗어올라 맑은 물속에서 가냘프게 자라고 있다. 6월이 되면 벌새들이 붓꽃을 찾아 이곳으로 날아온다. 붓꽃의 푸르스름한 긴 잎과 꽃들, 특히 물에 비친 그 그림자는 호수의 청록색 물과 더불어 신기한 조화를 이룬다. 화이트 호수와 월든 호수는 지상의 커다란 수정이며 빛의 호수들이다. 만약 이들이 영원히 연결되고 훔칠 수 있을 만큼 작은 것들이라면 아마 제왕들의 머리를 장식하는 보석으로 쓰기 위하여 노예들이 캐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 호수들이 액체 상태인 데다 그 양이 풍부하며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확보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이들을 무시하고 코히누르의 다이아몬드를 뒤쫓는다. 이 호수들은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 이들에겐 더러운 것이라고는 전혀 없다. 이 호수들은 우리들의 인생보다 얼마나 더 아름다우며 우리들의 인격보다 얼마나 더 투명한가. 이들은 우리 앞에서 비천한 모습이라고는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는다. 농부의 집 앞에 오리들이 헤엄치는 물 웅덩이보다 얼마나 더 깨끗한가. 이곳에는 깨끗한 야생 물오리가 찾아온다. 자연에게는 자연을 이해해주는 인간이 없다. 아름다운 깃털을 지닌 새들은 노래를 부르며 꽃들과 함께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어떤 청년이나 처녀가 자연의 야성적이고 풍요로운 아름다움과 호흡을 같이 하는가? 자연은 이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홀로 활짝 피어난다. 자연을 놓아두고 천국을 이야기하다니 그것은 지구를 모독하는 짓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